정말 중요하다는 words. It's for you, it's all for you.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왜 그런 거야? 우리의 눈은 어둠을 지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할 것은 어둠으로 남겨두고 빛이 스쳐간 자리만을 조용히 기억하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은 밤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둠을 들어올리고 불완전한 빛을 보기 좋은 화면으로 다시 계산해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지만 장면이 품고 있던 깊이와 침묵은 잃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빛을 만들어내기보다 빛이 실제 머물렀던 자리를 오래 붙잡으려는 작은 기계가 있습니다. DJI가 말하는 최대 17스톱의 다이내믹 레인지, 그 넓은 빛의 그릇 위에 써내려가는 광학 이야기, 오즈모 포켓포피를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액션캠의 기동성과 미러리스의 감성 사이에서 포켓 시리즈는 한손안의 전용 카메라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포켓 포피는 이 카메라가 어디까지 진지해질 수 있는지를 묻는 모델에 가까워요. 우리 손에는 이미 200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나 갤럭시 S26 울트라가 있죠. 주머니에서 꺼내 찍기만 해도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요리된 영상을 내어줘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또 하나의 카메라를 손에 쥐어야 할까요? 스마트폰이 실패하지 않는 결과를 즉시 만들어주는 잘 차려진 인스턴트라면 포켓포피는 과장된 양념을 덜어내고 촬영자가 직접 맛을 결정하는 신선한 재료에 가까워요. 과연 이 작은 기기가 스마트폰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만큼 특별할지 한 달 동안 제 일상에서 틈틈이 사용하며 느낀 점들을 풀어볼게요. 기술이 정점에 다다를수록 도구는 조용히 관찰자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창작자가 손을 대기도 전에 알고리즘이 먼저 정답을 내놓고 색감과 명암을 화려하게 부풀리며 장면을 자기 방식대로 가공해버리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 편리하고 보기 좋은 결과물에 자연스럽게 수긍하지만 사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남길지 결정할 우리의 시선과 주도권을 기계에게 조용히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색으로 채워진 화면 위에서 장면이 본래 품고 있던 깊이와 잔향은 희미해집니다. 본래 훌륭한 도구의 미학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덧칠해주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를 낮춰 장면의 결을 가리지 않는 절제에 있습니다. 포켓포피의 가치는 빛을 인위적으로 과장하는 데 있지 않고 빛과 어둠이 스스로 말하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데 있습니다. 렌즈와 센서, 짐벌이라는 정직한 하드웨어 위에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고 어디까지 남기고 채울지 그 마지막 선택의 자유를 다시 손에 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포켓포피가 필요한 이유는 기계가 차려준 정답보다 나만의 시선을 남기기 위한 거죠.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좁은 물리적 센서의 한계를 다중 프레임 합성과 AI 알고리즘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착시로 메워요. 반면 포켓포피는 렌즈와 센서, 짐벌이라는 정밀한 하드웨어의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결과물에 근본적인 체급을 올려요. 첫 번째로 60mm 전용 광학 렌즈가 만들어내는 정직한 공간감이에요. 1배의 1인치 센서와 함께 3배 전용 1과 1.28 센서를 품은 60mm f1.8 중마원이 독립 탑재됐어요. 유효 해상도를 깎아먹고 노이즈를 늘리는 디지털 크롭과 달리 렌즈 자체의 물리적 전환으로 센서 해상도를 100% 유지하죠. 광각 특유의 피사체 왜곡을 완벽히 지워내고 경계면이 경직되는 인공적인 소프트웨어 아웃포커싱이 아닌 렌즈의 광학적 심도만으로 깊고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만들어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포켓포피, 아이폰 17 프로 맥스 시네마틱 모드, 갤럭시 S26 울트라의 인물 동영상 모드로 촬영한 장면인데요. 빨대 부분을 보시면 포켓은 심도를 잘 표현하지만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선 빨대를 끝까지 잡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를 하드웨어 수준에서 유지하는 로픽 적응형 센서예요. 스마트폰의 HDR 합성은 움직이는 피사체 테두리의 잔상과 고스트 현상을 남기기 쉬워요. 하지만 포켓포피의 로픽 센서는 포화 상태에 이른 전자를 센서 내부 캐패시터에 물리적으로 저장해요. 창가 역광이나 야간 네온 사인 같은 극단적인 명암 차이 속에서도 화이트홀을 센서단에서 방지하고 디로그트 모드에서 최대 17스톱의 압도적인 다이내믹 레인지 데이터를 후반 작업 타임라인까지 손상 없이 보존해내요. 세 번째는 셔터 앵글을 지켜내는 3축 기계식 짐벌
짐벌과 3초 구동성이에요. 스마트폰의 전자식 손떨림 보정은 화면 테두리를 10에서 20% 강제로 잘라내는 화각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저조도에서는 프레임이 출렁거리는 젤로 현상과 미세한 잔상을 유발해요. 반면 포켓포피의 기계식 짐벌은 화각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이로 센서와 고속 인코더 모터가 렌즈 축 전체를 물리적으로 제어해요. 스마트폰처럼 떨림을 억제하려고 셔터 스피드를 강제로 올릴 필요가 없어서 24프레임 기준 1대 50초라는 시네마틱 셔터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훨씬 매끄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미러리스에 외장 짐벌을 물리고 수평을 맞추는데 최소 1분이 소요된다면 포켓포피는 주머니에서 꺼내 로터가 정렬되고 촬영 준비가 끝나기까지 딱 3초면 충분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1인 크리에이터의 촬영 실패율을 낮추는 전용 생태계예요. 최대 12배 타겟 추적을 지원하는 액티브 트랙 8.0은 물론 피사체와 얼굴 사이의 초점을 즉시 전환하는 제품 쇼케이스 모드는 혼자 진행하는 리뷰 촬영의 실수를 완벽히 차단해요. 여기에 수신기 없이 DJI 무선 마이크 송신기 2대를 본체에 연결하는 오디오 시스템, SD카드가 없는 긴급 상황에서도 4K 60프레임 영상을 200분 이상 저장하는 103기가 내장 메모리와 원격 제어를 지원하는 프레임 탭까지 긴밀하게 탑재되어 있어요. 특히 인물을 촬영할 때 뷰티 모드를 켜고 촬영하면 지금 저를 촬영하는 장면처럼 피부가 자동으로 보정되기도 하고요. 포켓포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스펙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인공적인 연산으로 꾸며진 화면을 만들어내는 대신 광학 신호의 원본 품질을 극대화해서 촬영자가 오직 자신이 담고자 하는 장면 설계와 시선에만 집중하도록 돕는 창작의 도구예요. 제가 원래 후시 필름 미러리스를 들고 다니다가 포켓 시리즈로 완전히 정착한 이유는 단순해요. 미러리스의 무거운 무게와 매번 수평을 맞추던 짐벌의 피로감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주변의 따가운 시선까지 느낄 수 있는 건 보너스였죠. 근데 포켓 3를 사용하면서 외장 짐벌의 무용론을 접하게 됐고 디로그 덕분에 후반 작업을 통해서 꽤 후지 맛이나 또 다른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었어요. 사실 DJI의 미러리스를 기대했지만 그건 아직 먼 얘기인 것 같고 포켓포피를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저한텐 확실히 포켓3보다 업그레이드라고 체감하고 있어요. 영상의 최대 비트레이트가 높아지면서 모니터나 큰 TV 화면으로 영상을 옮겼을 때 억지로 깎아낸 선명함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 자체의 밀도감과 화질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여기에 프로코 컬러 그레이딩을 가능하게 해두는 디로그2와 60mm 중망원 렌즈까지 추가됐으니까 저처럼 영상 질감 자체를 중시하는 사용자라면 포켓3의 장점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사용에서 오는 현실적인 불편함과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포켓3는 주머니에서 쓱 꺼내서 바로 촬영하곤 했는데 포켓포피는 별도의 케이스가 없기도 하고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꺼내야 되는 수고 때문에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스텝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카메라 헤드 부분이 중량화되면서 짐벌 축에 가해지는 부담이 물리적으로 커졌어요. 제가 사용하던 포켓3도 사용 중에 짐벌 미세 떨림이 생겨서 무상 교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번 포피는 헤드가 더 무거워진 만큼 짐벌 고장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포피를 구매할 땐 DJI 케어 리프레시 플랜을 무조건 구매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구성품에 따른 선택에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저는 기존의 DJI 마이크와 배터리 핸들을 갖고 있어서 스탠다드 콤보를 선택했어요. 스탠다드와 브이로그 콤보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상 오즈모 프레임 탭의 유무인데 이걸 사용해보신 분들은 너무 작아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앱을 사용하면 충분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문제는 갖고 싶어도 오즈모 프레임 탭은 따로 개별 구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선 프레임 탭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 짐벌인 8P를 사거나 콤보 구성으로 구매해야 되죠. 하지만 오즈모 프레임 탭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 방법으로 따로 구매했는데요. 중국의 중고거래 플랫폼인 시웨니를 활용하면 돼요. 시웨니는 현재에도 오즈모 프레임 탭 새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은데요. 사이트 가입이나 결제와 배송이 번거롭죠. 이럴 땐 오마이집 같은 구매 대행 사이트를 사용하면 돼요. 제품의 링크만 등록하면 구매부터 배송까지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포켓포피를 더 미러리스처럼 쓰기 위한 필터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ND 필터예요. 야외 촬영 시 ND 필터를 부착하면 셔터 스피드를 적정 수준으로 고정해줘서 움직임이 뚝뚝 끊기지 않고 시네마틱하게 부드러운 모션 블러가 남는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촬영이 돼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땐 셔터 속도를 120으로 맞춰야 되는데 셔터 속도를 오토로 해놓으면 수치가 한없이 올라가서 뚝뚝 끊기는 영상이 되고 강제로 120으로 촬영하면 외부에서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처럼 아이폰도 오토로 촬영하면 셔터 속도가 날뛰지만 아이폰용 ND 필터를 착용하면 셔터 속도를 120에 고정하고 더 부드럽고 밝기가 안정되게 촬영이 가능해요. 요즘엔 필터를 농도에 따라 갈아 끼우기보다 다이얼만 돌리면 농도가 조절되는 가변형 서드파티 필터도 잘 나와 있어서 이것도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광각 필터예요. 광각 필터는 답답한 실내 공간이나 탁 트인 야외 풍경을 한눈에 담아내는 시원시원한 넓은 화각을 연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블랙 미스트 커터 필터예요. 4K 특유의 쨍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부드럽게 지워주고 가로등이나 햇살 같은 하이라이트에 은은한 안개가 끼는 듯한 빛 번짐 효과를 줘요. 특유의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룩을 만들 때 최고의 필터예요. 마지막으로 CPL 필터예요. 유리창이나 수면에 불필요한 난반사광을 차단해주고 대기 중 산란광을 잡아서 파란 하늘과 피사체의 원색을 한층 더 또렷하고 깊이 있게 살려줘요. 결론적으로 4K 60프레임의 높은 비트레이트와 디로그트를 활용해서 최대로 미러리스에 가깝게 세팅해서 사용하는 저에겐 4K 포피는 다른 기기들보다 더 만족감을 주는 기기예요. 기동성과 화질을 모두 잡았으니까 이젠 정말 미러리스를 들고 밖으로 나갈 일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연상 능력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물리적인 하드웨어 감각이 가진 원천적인 체급 차이는 쉽게 넘어서기 어려워요. 이미 우리 주머니 속에 아이폰 17 프로맥스나 갤럭시 S26 울트라 같은 200만 원에 육박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들어있죠. 그런데 과연 이 최고급 스마트폰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4K 포피라는 전용 카메라를 따로 지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교해볼 건 순수 광학 아웃포커싱과 인공지능 연산형 인물 모드의 차이예요. 스마트폰으로 4K 60프레임 환경에서 갤럭시는 인물 영상, 아이폰은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하면 프레임마다 피사체의 테두리를 따내기 위해서 연산 작업을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머리카락의 끝선, 안경테, 스타벅스 빨대처럼 경계가 복잡한 부분을 지날 때 배경과의 경계가 어색하게 뭉개지거나 포커싱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4K 포피 60mm f1.8 전용 중망원 렌즈의 심도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물리적인 광학 분리예요. 경계면 팀이나 소프트웨어 오작동 없이 피사체 뒤쪽으로 매끄럽고 깊이 있게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카메라를 빠르게 움직일 시에 발생하는 노출 및 화이트 밸런스의 출렁거림이에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이나 실내의 창가 쪽으로 카메라를 회전하면 스마트폰의 오토 메커니즘은 프레임 단위로 실시간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계산해요. 이 과정에서 화면 밝기가 툭툭 끊기듯이 변하거나 색온도가 갑자기 푸르스름하게 튀는 현상도 발생해요. 4K 포피는 디로그트 설정 기반에서 감도와 명암의 넓이가 넓게 열려 있어서 밝기와 광연이 급격히 바뀌는 구간에서도 시네마 카메라처럼 노출과 색감이 단계감 없이 완만하고 부드럽게 처리돼요. 세 번째는 고속 셔터 스피드로 인한 툭툭 끊기는 모션이에요. 맑은 날 야외에서 스마트폰을 오토 모드로 4K 60프레임 촬영 시 렌즈로 들어오는 강한 빛을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폰은 셔터 스피드를 강제로 끌어올려요. 손떨림은 잡아줄지 몰라도 프레임 사이에 잔상이 전혀 남지 않아서 움직임이 마치 툭툭 끊기는 듯한 지터 현상이 생겨서 시각적으로 피로하기도 하고 미감이 있는 질감이 아니게 되죠. 4K 포피는 물리적 짐벌이 흔들림을 받쳐주기 때문에 적절한 ND 필터만 조합해주면 60프레임 기준 셔터 속도 120초로 고정해서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어요. 움직임 뒤에 유기적이고 눈이 편안한 모션 블러가 남아서 영상의 질감 측면에서 스마트폰과 체급이 달라져요. 네 번째는 손떨림 보정을 적용하면 화각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강력한 전자식 손떨림 보정이나 액션 모드를 활용하면 테두리를 최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강제로 잘라내요. 표면적인 화각이 답답하고 좁아지고 실질적인 해상도 자체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4K 포피는 3축 기계식 짐벌이 카메라 모듈 전체를 물리적으로 꺾어 보정하므로 손떨림 보정을 최대로 작동시켜도 화각 손실이 제로예요. 20mm 광각의 시원한 뷰를 손해보지 않고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간 반사광 처리 능력이에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전면 커버 글라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밤에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네온 사인을 촬영할 때 화면 한 구석에 동그랗게 불빛 방울이 둥둥 떠다니는 고스트 현상이나 긴 티 형태의 난반사가 나타나요. 4K 포피는 카메라 전용 광학 렌즈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야간에 강한 전망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더라도 불빛 번짐이 단정하게 억제되고 인공적인 고스트링 발생이 훨씬 적어요.
단순히 일상을 남기는 기록과 촬영자의 의도를 담아내는 작품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컬러의 자유예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내부 이미지 프로세스가 콘트라스트와 채도를 강하게 고정해버려요. 눈으로 보기엔 즉시 화려하지만 정작 편집 프로그램 타임라인에 올렸을 때는 이미 손실된 명암 개조 때문에 색을 바꿀 수 있는 여백이 극도로 제한되죠. 포켓포피의 디로그2는 바로 이 한계를 깨고 창작자에게 컬러 선택권을 열어주는 로고 프로필이에요. 화면을 디로그2로 전환하면 프리뷰 화면은 채도와 명암이 빠진 채 매우 평평하게 변해요. 하지만 이건 화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로픽 센서가 수집한 17스톱의 다이내믹 레인지와 10피트 데이터를 파괴 없이 고스란히 압축해둔 상태죠. 덕분에 하얗게 날아가 버리기 쉬운 하이라이트 영역의 노출을 매끄럽게 보존하고 어둠 속 섀도우 영역의 안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압도적인 데이터 밀도가 확보되면 후반 컬러 그레이딩이나 CST 작업 시 색이 깨지거나 노이즈가 튀는 현상 없이 원하는 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차가운 새벽의 분위기든 따뜻한 노을빛이든 촬영자가 의도한 색을 손상 없이 입히게 되는 거죠. 결국 디로그2는 단순한 프로필 옵션이 아니에요. 기기의 자동 연산이 결정한 색에 수동적으로 맞추는 기록자에서 벗어나 장면의 톤과 정서를 직접 연출하는 창작자로 올라서게 만드는 기술적 기틀인 거죠. 일상의 한 조각을 완성도 높은 비주얼 필름으로 다듬을 수 있는 포켓포피만의 독보적인 영역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지금 거의 품절 상태라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구매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발견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높은 비트레이트 설정으로 연속 촬영 시 발생하는 발열 스로틀링과 배터리 드레인이에요. 저는 4K 60프레임으로 10피트 디로그2로만 촬영하고 있는데요. 짐볼 모터 제어와 로픽 센서의 데이터 처리가 겹치면서 알루미늄 하우징 전면으로 상당한 열이 집중돼요. 제가 솔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던 날 야외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영상처럼 기기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긴 했지만 30분 연속 촬영했을 때 강제로 꺼지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야외가 아니더라도 촬영을 하면 바디에 발열이 꽤 생기는 편인데도 촬영이 중단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보조 배터리와 결합해서 촬영하면 그땐 좀 더 발열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발열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모 속도도 급격히 빨라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배터리 소모량이 컸어요. 그래서 따로 전용 배터리 핸들을 구비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저는 포켓3에서 사용하던 배터리 핸들과 서드파티 배터리를 하나 더 구비했어요. 두 번째는 60mm 중망원 모듈의 구조적 한계와 렌즈 전환 시 발생하는 스위칭 현상이에요. 포켓포피는 연속 줌이 아니라 20mm 광각과 60mm 중망원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카메라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두 카메라의 센서 체급과 광각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죠. 1배 광각은 대형 1인치 센서를 사용하는 반면 3배 망원은 이보다 작은 1.28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했어요. 이 하드웨어적 체급 차이 때문에 빛이 부족한 실내나 밤거리에서는 60mm 망원으로 전환할 때 안부 노이즈가 급격히 늘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좁아지는 한계가 드러나요. 특히 촬영 중에 1배에서 3배 줌으로 당기면 렌즈가 바뀌는 순간 화면에 미세하게 튀면서 화이트 밸런스와 색감이 확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켜둔 상태라면 렌즈 전환 직후에 영상의 전체적인 톤 앤 면허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게다가 포켓포피의 강력한 무기인 디로그2로는 줌 촬영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 60mm 망원 광각계의 최단 초점 거리가 약 40cm 이상으로 길어졌다는 점도 실사용에서 꽤 답답한 부분이에요. 책상 위의 제품을 가까이 대고 보여주는 테크 리뷰나 좁은 공간에서의 근접 브이로그 촬영 시 초점이 피사체를 잡지 못하고 뒤로 빠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따라서 포켓포피의 줌 기능은 일반 캠코더처럼 줌인 아웃을 연출하는 용도로 접근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동 초점 특성과 모드 선택이에요. 포켓포피는 연속 AF부터 피사체 추적 잠금, 등록 피사체 우선, 제품 쇼케이스 모드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준수한 포커싱 능력을 보여줘요. 하지만 아직까진 조명이 얽혀있거나 여러 사람이 겹치는 구도에서는 초점이 대상을 놓치고 배경으로 빠져버리는 현상이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단순히 오토 모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촬영 의도에 맞춰서 피사체 잠금이나 제품 쇼케이스 중 어떤 모드가 적합할지 미리 판단하고 세팅하고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단점에 대해서 말하긴 했지만 두 개의 렌즈가 동일한 스펙이 아니라는 점만 빼면 제 생각에는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에서는 이 녀석과 비슷한 인스타360 루나도 존재하지만 제가 사용해봤을 땐 인스타360 루나는 스마트폰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후종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스타360 울트라가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라요. 결국 한 손에 들어오는 소형 폼팩터에서 화각 손실 없는 물리적 짐벌과 시피트 디로그2 그리고 광학 60mm 중망원의 깊이감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장비는 이 녀석뿐인 거죠. 화질의 기본기와 촬영 효율성이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결국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촬영 목적과 한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데 저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